안녕하세요. 망치예요. 여러분, 드디어 2020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와!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흡기계 관련 질환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2장 호흡기계. 호흡기계는 크게 5파트로 분류했는데요. 부비동염, 후두, 기관지, 폐질환, 늑막질환으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그럼 먼저 부비동염부터 살펴볼까요? 1번 부비동염. 부비동이란 코 주위에 얼굴 뼛속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하는데요. 부비동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축농증을 말합니다. 감기합병증으로 잘 발생되며 박테리아가 침범해서 염증과 부종을 초래하게 되고 부비동 내에 화농성 물질로 채워지게 되는 질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잘 막히고 누런 콧물이 흐르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리식염수로 비강 세척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비동염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요. 침범 부위와 검진 방법입니다. 침범 부위를 보면 1위 상악동, 2위 전사골동, 3위 전두동 순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신체 검진에서는 청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검사하는 방법과 정상, 비정상적인 결과를 위주로 봐야 합니다. 먼저 시진을 해보면요. 침범된 부비동 부위나 눈 주위가 발적과 종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촉진에서는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압통을 확인합니다. 정상이라면 압통이 없지만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통증을 느낍니다. 세 번째 타진에서는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을 때 정상이라면 이 부분이 공기로 차있기 때문에 공명음이 들리지만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화농성 물질로 차있기 때문에 둔탁음이 들립니다. 네 번째는 광선 투시법인데요. 상악동과 전두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악동은 방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대상자 입을 크게 벌리게 한 뒤에 머리를 뒤로 약간 젖힌 상태에서 펜라이트로 빛을 입에서 눈 안쪽 방향으로 하방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전두동은 어두운 방에서 빛을 대상자의 코에 가까운 눈썹 아래에 놓고요 확인하는데요. 이 둘 다 정상이라면 붉은 빛이 투과되지만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빛이 투과되지 않습니다. 2번 후두질환. 이 부분은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후두염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에서 발생하는데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후두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도 역류성 식도염이나 흡연, 음주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증상은요, 쉰 목소리, 기침할 때 컹컹 개 짖는 듯한 소리가 나고요.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후두암 감별 진단을 위해서 후두경 검사를 실시해야 해요. 후두 종양은 부분 후두 절제수 후에 질식 예방을 위한 간호가 중요한데요. 상체를 90도로 상승시키는 법과 성문 상부 연화 방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3번 기관지 질환. 기관지 질환에서는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 천식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기관지 확장증이란 기관지 벽의 탄력 섬유와 근육이 파괴가 돼서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확장되는 질환입니다. 기관지가 넓어지면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주로 장기간의 감염, 기관지 폐쇄로 염증이 발생하면서 섬모운동으로 인한 방어기전에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균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객담 양상은 화농성이고요. 탁하고 악취가 나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래를 받아서 놓으면 분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층 객담으로 유명합니다. 만성기관지염이란 1년에 3개월 이상, 2년 이상 연속으로 객담과 기침이 지속되는 질환인데요. 병태 생리를 보면 만성염증으로 점액이 과잉 분비가 되고 기관지벽이 두꺼워지면서 기도가 좁아져서 가스 교환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다량의 점액성, 화농성 가래와 수포음, 천명음이 들리는 것인데요. 만성기관지염은 COPD 중에 하나로 유명하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만만폐폐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가볍게 보셔도 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천식입니다. 먼저 원인은 알레르기 물질, 운동, 호흡기 감염, 차후 건조한 공기, 약물, 음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태 생리를 보면요. 알레르기원에 노출이 되면 이뮤노글로불린 E가 순환하게 되고 기관지에서 이뮤노글로불린 E와 비만세포가 부착하게 되는데 알레르기원의 수용체가 됩니다.
이때 비만세포가 탈과립되면서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등의 염증 매개물질이 유리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기관지가 수축하게 되고 기관지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점액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며 기도 부종으로 기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를 천식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식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기보다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가래가 누런색이 아니고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맑은 점액성 양상으로 나옵니다. 기침이 심한 경우에는 가래에서 거품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에는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약물과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기관지 확장제에는 베타2 교감신경 효능제, 항콜린제,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고요. 염증 억제 약물에는 콜티코스테로이드제와 비만세포 안정제, 류코트리엔 조절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식 발작 시에 응급으로 사용하는 약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베타2 교감신경 효능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알부테롤에 속하는 벤톨린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약물 기전으로는요,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줘요. 그리고 경련을 완화시켜주고 염증 매개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천식 발작 시에도 사용하지만 미리 예방적으로 투여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운동하기 전, 찬 공기에 노출되기 전,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천식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제가 ICU에 있을 때 인투베이션 한 환자들이 이제 익스투베이션을 시도할 때 그 전에 미리 벤톨린 네뷸라이저를 하기도 했었어요. 항콜린제로 대표적인 것은 아트로벤트인데요. 아스틸콜린을 차단해서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분비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추신경 흥분제로는 테어필린, 아미노필린이 있는데 정맥 주사로 투여되는 아미노필린이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이 약물은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경련을 완화시키는데 추가적으로 호흡을 자극합니다. 그렇지만 이 약물은 독성작용이 있어서 혈중 약물 농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위험한 약물 중 하나입니다. 2020년도 임용에도 기출이 되었었죠. 마지막으로 흡입용 스테로이드는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억제해서 염증 매개물질 방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천식 발작 시에 사용되진 않고 예방적인 투여나 유지요법으로만 사용됩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 약물의 부작용은 구강 칸디다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페이서를 사용해야 하고요. 흡입 후에는 구강 세척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간호입니다. 또한 기관지 확장제와 함께 투여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보다 기관지 확장제를 먼저 투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우리 MDI 투여 방법은요, 사용 전에 충분히 흔들어주고 분사가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바로 입으로 하면 약물이 없는데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숨을 내쉰 뒤에 입에 물고 약물 분사와 동시에 심호흡을 하면서 약물을 흡입합니다. 그 후에 10초 정도 숨을 참아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입에서 떼고 천천히 호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 약물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천식 환자들은 하루에 2번 정도 최대 호기 유속 측정을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피크플로우를 측정한다고 하죠. 처음에 신규 때 피크플로우 측정해 라고 하는데 이 피크플로우가 뭔지 몰라가지고 혼자 막 공부를 했었는데 인터넷 찾아도 잘 안 나와서 그때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최대 호기 유속을 측정하는 건데요. 한번 내뱉을 때 최대로 내뱉을 수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식은 호기가 어려운 질환이거든요.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오후에 한 번, 병원에서는 7시와 4시에 측정을 하는데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측정하며 측정기를 0에 맞춘 뒤에 똑바로 상체를 세운 자세, 앉거나 선 자세에서 입에 이물질이 없도록 해야 돼요. 껌이나 무언가를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측정기 입구를 입으로 완전히 밀폐시켜줍니다. 한 번에 세게 숨을 불어내십니다. 자, 우리 MDI 할 때랑 반대죠? 들이마시기 전에는 내쉬고서 마셨는데 이번에는 내쉴 거니까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30초 간격으로 3번을 연속 측정한 뒤에 평균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 눈곱 옆에는 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녹색 부분은 최대 호기 유속치의 80% 이상, 천식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은 괜찮다는 거고요.
노란색 부분은 50에서 80% 미만, 급성 발작 상태로 병원에 가서 약물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지 지금 당장 병원에 가라 이건 아니에요. 적색 부분은 50% 미만, 기도 폐쇄가 심한 상태로 즉각적으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야 하고요. 약물 투여 후에도 노란색 구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간호를 살펴보면 이 질환의 원인을 예방해야 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이 파울러 포지션이 좋고요. 복식 호흡, 입술 오므리기 호흡 등이 호기를 도와줍니다. 효과적인 기침과 흉부 타진으로 분비물 제거를 도와주고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반드시 파악하고 피해야 해요. 나는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털이 복실복실한 애완동물을 키우고 안고 자고 하면 안 되겠죠. 멀리 피하고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면 더 위험하댔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습니다. 적절한 온도는 20도, 적절한 습도는 50% 정도가 좋고요. 만약에 운동을 할 거면 수영이 좋다고 하네요. 4번 폐질환. 사실 천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핵입니다. 폐결핵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원인균, 전파경로, 병태생리, 증상, 진단검사, 약물치료, 전파방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하는데요. 먼저 원인균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로 세균이에요. 이 균은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강균이기 때문에 신체 중에 공기가 많은 폐에서 잘 생기게 됩니다. 2번 전파경로는 감염된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침을 통해서 직접 전파되는 것과 공기 전파 등이 있는데요. 이 기침을 할 때 이 비말 속에 결핵균이 들어가서 전파가 된다고 해요. 이 결핵균은 아주 작고 가벼워서 공기 중에도 잘 떠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전파도 가능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결핵 환자가 있어요. 1인실에 격리를 한다면 환자의 균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걸어야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음압을 걸어줘야 합니다. 자, 우리 공기 전파되는 대표적인 질환 3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결핵, 수두, 홍역이 있었죠? 3번 병태생리는요. 결핵균에 의해서 먼저 결절이 형성되고요. 소결절의 중심부는 괴사가 되면서 마치 치즈처럼 말랑말랑해지는데요. 이를 걸락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걸락화된 물질이 나중에는 액화가 돼요. 더 물처럼 묽어지면서 이게 기침을 통해서 객담으로 배출이 돼요. 그럼 그 부분이 텅 비게 되겠죠? 엑스레이상에서 공동이 보입니다. 공동이 형성되고 이 공간에서 결핵균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흉터로 남게 돼서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활동성 염증이 가라앉고 나면 섬유화가 되거나 석회화가 돼서 치유되는데요. 주로 아동결핵은 석회화가 되고 성인결핵은 섬유화가 된다고 해요. 결핵이 다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결핵균이 살면서 다시 또 감염이 되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심원병소라고 하고요. 주로 폐 상엽 부분에 많이 발생하는데 공기가 위로 뜨는 원리 때문에 아마 폐 윗부분에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4번 증상으로는 학생들이 항상 그래요. 선생님, 제가 기침해서 가래 피가 나왔어요. 저 결핵인가요? 근데 무조건 피가 나왔다고 해서 결핵은 아니고요. 기침을 많이 하다 보면 목 주변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파열되면서 피가 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결핵은 좀 달라요. 처음에는 마른 기침으로 시작해서 점차 화농성으로 바뀌어요. 아무래도 걸락 물질이 액화되어서 객당으로 나올 때 이때 약간 화농성 물질로 바뀌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파열되면서 객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요. 식욕 감퇴, 체중 감소, 특히 오후의 미열 등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5번째 진단검사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PPD 테스트일 거예요. 이는 제4형 알레르기 반응, 즉 지연형 과민 반응의 일종으로 전박의 내측에 피내 주사를 해서 48시간에서 72시간 후에 확인하는데요. 발적 증상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경결의 크기가 10mm 이상인 경우에 양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어나서 BCG 주사를 많이 맞기 때문에 결핵이 아닌데도 양성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확실하진 않고 선별 검사로 활용이 되며 확진을 위해서는 객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X선 촬영 검사인데요. 활동성 결핵의 경우에는 폐침륜, 소결절, 공동, 관락하, 흉막 삼출액 등이 관찰됩니다. 그렇지만 결핵을 앓고 난 흔적도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객담 검사는 확진 검사로 총 3회를 실시하는데요. AFB가 검출되면 결핵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들어와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결핵인지 몰랐다가 검사 결과가 뜨면 결핵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의료진들은 이미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항상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약물 치료인데요. 결핵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와 부작용 위주로 암기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1차 약물, 먼저 INH는 아이나라고 하며 부작용은 간장의 말초신경염, 피부 발진, 페니토인과 함께 복용 시에 발작을 유발할 수 있고요. 말초신경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투여합니다. 두 번째는 리팜핀인데요. 간장의 위장장애, 과민 반응, 혈소판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체액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눈물, 땀, 소변이 붉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정상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호전되는 증상이고 미리 설명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렌즈를 착용해도 이 렌즈 색깔이 변한다고 하네요. PGA는 간장의 위장장애, 과민 반응, 그리고 표린대사 장애로 요산혈증과 관절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EMB, 에탄부톨은 위장장애, 과민 반응, 시력장애, 신독성, 말초신경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리팜핀은 R로 시작하죠? 레드를 기억하면 됩니다. 붉은색으로 변한다. 에탄부톨은 E로 시작하죠? I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력이 안 좋아진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특징적인 것들을 따로 외웠습니다. 항결핵제를 투여할 때 중요한 5가지 5원칙이 있는데요. 약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요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전, 공복 시에 투여해서 흡수를 증가시키고요.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고 6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에 복용해야 합니다. 중간에 임의적으로 안 먹거나 하면 내성이 생기고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7번 전파 방지에는 감염된 환자,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그리고 비접촉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간호를 생각하면 더 정리하기가 좋은데요.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음압 격리를 해서 전파를 방지하고 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투여하게 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서요, 2주가 지나면 전염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한 지 2주가 지난 사람은 아직 결핵이 완치가 되지 않았어도 격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이때 마스크는 N95 마스크일 필요는 없어요. 환자는 덴탈 마스크,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접촉이 의심된 환자, 예를 들면 가족, 이 증상이 발현되는지 지속적인 감시도 필요하고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흉부 X선 검사 등이 필요하고 필요시에는 치료를 받습니다. 잠복결핵도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질병이 발생되진 않았지만 예방을 위해서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로 INH를 복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파 방지로는요, 결핵 전파 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호흡기 위생,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기침 시에는 입과 코를 가리는 것, 손을 자주 씻는 것, 또한 환경 관리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빨래 세탁을 해서는 햇빛에 잘 말리는 것, 오염된 물건을 깨끗하게 닦는 것 등이 있고요.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등이 있습니다. 결핵 전파는요, 아까 말했듯이 비말과 공기 전파지만 음식을 통해서 되거나 물체를 통해서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나머지 폐질환은요, 각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정도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폐기종이란 폐포벽의 탄력성 손상으로 폐포가 과팽창되고 세기관지의 허탈에 의해서 폐포 내 공기가 포획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면 폐포가 좀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폐포보다 공기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타진 시에 과공명음이 들리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지는데요. 그 이유는 과팽창된 폐포가 정상 폐포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굉장히 까맣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폐기종은 COPD 중 한 가지 질환으로 호기가 어려운데요. 이 질환의 원인으로는 흡연, 유전,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이 타르가 알파1 안티트립신 활동을 차단해서 폐포를 파괴하고 또 이 타르가 기관지에 축적되면요 선모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무기폐란 폐 일부 또는 전부가 탄력성이 상실되는 질환으로 폐가 허탈되어서 공기가 없거나 줄어든 상태를 말하는데요. 마치 풍선에 바람을 쭉 불었다가 바람을 빼면 쪼그라드는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후에 잠을 자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침하라고 해주는 그 간호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기폐와 기관지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고 정상폐와 종격동이 환부 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환부의 타진 시에 타금이 들립니다. 폐 색전증은 폐 혈관의 일부가 막힌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혈전이나 공기색전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정맥 조사를 할 때 라인 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색전이 되면 폐 주위의 관류가 감소하게 되고 환기 관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저산소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산소혈증은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어서 폐색전증을 더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폐혈관 압력이 증가되면요 나중에는 오심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기침,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흉통, 그리고 폐 손상되면서 객혈, 청색증 등이 있고요. 진단검사 중 혈액검사로는 D다이머와 LDH3를 확인하면 증가되어 있고 PCT, 폐혈관 조영술, 심장 초음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농양은 화농성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폐실질의 염증과 개서로 생긴 공동 그 안에 고름이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농양이 경화되면요 섬유성 조직으로 변화되어서 치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증상으로는 기침과 호흡곤란 그리고 악취가 나는 화농성의 객담이 특징입니다. 역시 타진 시에는 둔타금이 들립니다. ARDS는 급성호흡 장애 증후군으로 양측성 폐 부종이 발생하는 급성 진행성 폐질환입니다. 제가 내과 중환자실 있을 때 가장 많이 발견된 케이스로는 물에 빠져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익사죠.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모세혈관의 내피세포 손상으로 투과성이 증가되어서 혈관 내 액체가 간질을 통해 폐포 내로 투과되면서 공기로 차야 하는 이 폐포가 액체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것과 똑같게 되는데요. 저산소혈증이 발생하게 돼서 결국에는 산소 수치가 떨어지며 사망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질환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폐암은요. 조기 발견이 드물고 쉽게 전이가 되어서 생존율이 낮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그 원인에는 흡연, 대기오염, 발암물질 등이 있습니다. 종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주로 흡연과 관련되고 가장 흔한 폐암은 편평세포암으로 기관지 내에 발생하여 기도를 폐쇄하고요. 호흡곤란을 유발하는데요. 전이는 잘 안되고 수술을 통해서 치료합니다. 선암은 흡연과 관련이 없는 폐암으로 여성에게 흔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이 가스레인지를 켜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이것을 많이 마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어머님들이 지금 이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덕션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죠. 실질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말초 폐조직에서 발견이 많이 되며 전이가 잘 되는데 그때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기도 하지만 부위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항암요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세포암과 소세포암은 흡연과 관련이 있고요. 대세포암의 경우에는 말초 폐조직에서 발견되고 전이가 잘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주로 제거를 하고, 소세포암의 경우에는 기관지에서 주로 발병하는데 기관지를 폐색시키고 폐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진단 시에는 이미 전이된 경우가 많고요. 예후가 가장 불량한 폐암입니다. 수술로도 제거가 안 되고 방사선요법과 항암요법으로 치료합니다. 5번 늑막질환 부분도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건성 늑막염은 이 늑막에 염증이 있지만 늑막 삼출액은 증가하지 않는 질환을 말합니다. 특히 흡기 시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고 호흡 시에 늑막 마찰음이 들리는 게 특징이에요. 이와 반대로 늑막 삼출증은 비정상적으로 늑막 삼출액이 증가되어서 폐 용량이 감소되는 질환인데요. 일반적으로 늑막강 내에는 5에서 15cc 정도의 늑막액이 존재하는데 폐를 감싸고 있는 이 막 사이의 공간을 늑막이라고 합니다. 호흡 시에 늑막이 마찰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증상으로는 객담이 없는 마른 기침과 타진 시 타금이 들리고 촉진 시에는 촉각 진탕음이 감소되는 게 특징이며 흉부 엑스레이 검사할 때 이 늑막 삼출액이 보이는데요. 적은 양은 잘 관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똑바로 서서 찍는 것보다는 측와위 촬영 시에 발견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정리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핵과 천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순환기계 관련 질환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